불과 1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의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적자 7천억, HBM 팔라, TSMC의 완패. 그런데 지금 헤드라인을 한번 보시겠어요? 테슬라 22조 수주, 엔비디아 퀄테스트 1등 통과, 기램 세계 1위 탈환. 같은 회사입니다. 고작 12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던 TSMC가 지금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돈을 2배로 내겠다고 해도 물건을 못 받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 삼성전자에는 테슬라, 퀄컴, 애플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무려 155조 원. 한국 기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숫자예요. 독점 기업이 흔들리고 적자 기업이 부활하는 이 기이한 반전. 도대체 반도체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TSMC가 왜 스스로 고객을 밀어내고 있는지. 두 번째,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 기회를 잡았는지. 세 번째, 15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반도체 전쟁의 판도가 뒤집히는 현장,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TSMC라는 회사를 알아야 합니다. TSMC는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회사예요. 그런데 그냥 제조회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이 회사 하나가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쓰시는 아이폰 칩도 TSMC가 만들었고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칩도 TSMC가 만들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거의 모든 고성능 칩이 이 회사 공장을 거쳐 나옵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학교에 매점이 딱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자도 음료수도 빵도 전부 그 매점에서만 살 수 있어요. 다른 데서는 아예 안 팔아요. 이게 지금 반도체 시장의 상황입니다. TSMC라는 매점 하나가 전 세계 학생들한테 과자를 팔고 있는 거예요. 미국 애들도, 중국 애들도, 한국 애들도 전부 이 매점 앞에 줄을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매점 주인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2026년 들어서 TSMC가 발표한 내용이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2나노 공정 웨이퍼 가격을 장당 3만 달러로 책정한 거예요. 우리 돈으로 4,200만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면요, 바로 전 세대인 3나노 공정 대비 무려 50%나 오른 가격이에요. 학교 매점 비유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까지 1,000원이던 과자가 오늘 갑자기 1,500원이 된 거예요. 그것도 아무 설명 없이요. 학생들이 항의하겠죠? 그런데 매점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싫으면 사지 마세요. 어차피 다른 데서 못 사잖아요. 이게 지금 TSMC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가격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급 부족이에요. TSMC의 2나노 생산 능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애플과 엔비디아가 이 물량을 거의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두 회사가 초기 생산량의 대부분을 독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퀄컴은요? AMD는요? 돈을 들고 와도 줄을 설 자리가 없어요. 업계에서는 충격적인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일부 회사들이 정상 가격의 2배를 내겠다고 제안했대요. 긴급 생산, 슬롯만 달라고요. 그런데 TSMC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돈을 2배로 내도 물건을 못 받는 상황. 이건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에요.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매점 비유로 다시 설명하면요, 과자값을 50% 올렸는데 그 비싼 과자마저도 친한 애들한테만 파는 거예요. 나머지 학생들은 돈이 있어도 못 사요. 여러분이 그 학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른 데서 사면 되죠. 문제는 반도체 시장에서 다른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삼성전자가 등장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잠시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2025년 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분기마다 7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전체 실적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었죠. HBM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밀렸습니다. 엔비디아 납품 물량의 대부분을 SK 하이닉스가 가져갔고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0%대까지 추락했어요. 언론에서는 삼성 반도체 겨울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다른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요.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16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22조 원이에요. 퀄컴이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발열 문제로 삼성을 떠났던 퀄컴이 차세대 스냅드래곤 칩 생산을 위해 다시 삼성과 손을 잡았어요. 애플까지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아이폰 18 시리즈에 들어갈 이미지 센서를 삼성전자가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오랫동안 소니가 독점하던 자리예요. 대체 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테슬라 계약부터 보겠습니다. 165억 달러, 22조 원. 이건 단순한 일회성 납품 계약이 아니에요.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 AI5와 AI6를 삼성전자가 만들기로 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삼성을 선택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격이에요. TSMC는 너무 비싸졌거든요.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테슬라는 미국 회사잖아요. 그런데 핵심 부품을 전부 대만에서 만든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업계에서는 이걸 OOT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Out of Taiwan. 대만 의존도를 낮추자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2나노 공정 수율도 극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수율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반도체를 만들 때 불량툼이 나올 수 있어요. 100개를 만들었는데 50개만 정상이면 수율이 50%인 거예요. 삼성전자가 2022년에 세계 최초로 3나노 GAA 공정을 도입했을 때 수율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떠났던 거예요. 퀄컴이 TSMC로 간 이유도 이거였고요. 그런데 그 시행착오가 야기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2나노 공정에서 수율을 50에서 60%까지 끌어올렸어요. 상업적 양산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3나노에서 넘어졌던 자리에서 2나노로 다시 일어선 거예요. HBM 시장의 반전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HBM이 뭔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AI용 초고속 메모리예요. 엔비디아 GPU에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2024년까지 이 시장은 SK 하이닉스의 동무대였어요. 점유율이 50%를 넘었고 삼성전자는 10%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HBM4라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HBM4는 이전 세대와 구조가 다릅니다. 메모리칩 아래에 베이스 다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로직 기능을 넣어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메모리 기술과 파운드리 기술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는 잘 만들지만 파운드리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TSMC랑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요? 메모리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갖고 있어요.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업계에서는 턴키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열쇠만 돌리면 바로 시동이 걸리는 것처럼 삼성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4 품질 테스트를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경쟁사들보다 먼저요. 특히 삼성의 HBM4는 인당 전송 속도가 11기가비트/세컨드를 기록했어요. 엔비디아가 요구한 속도는 10기가비트/세컨드였거든요. 요구치를 넘어선 겁니다.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이 10%대에서 35%까지 올라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3배 넘게 뛰는 거예요. 디램 시장에서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4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디램 매출은 192억 달러, SK 하이닉스는 171억 달러예요. 삼성전자가 1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HBM 때문이에요. 반도체 회사들이 돈이 되는 HBM 생산 라인을 늘리기 위해 일반 디램 라인을 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반 서버용 디램 공급이 부족해졌어요.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겠죠? 실제로 2026년 서버용 디램 가격은 전년 대비 4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시장에서 가장 큰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공급 부족 상황에서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애플 이미지 센서 수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시장은 오랫동안 소니가 독점하고 있었어요. 특히 애플 아이폰은 거의 전부 소니 센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 벽을 뚫었어요. 아이폰 18 시리즈에 삼성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이 센서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에서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미국에서 만드는 거죠. 왜 애플이 소니 대신 삼성을 선택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삼성의 3단 적층 센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둘째, 미국 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이에요. 미국에서 생산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하거든요.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지금까지 나온 굵직한 뉴스들을 정리하면요. 테슬라 22조 원 수주, 퀄컴 귀환, HBM4 테스트 1등 통과, 디램 세계 1위 탈환, 애플 이미지 센서 수주. 1년 전에 적자 7천억을 내던 회사한테 이런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TSMC의 성공의 역설입니다. TSMC는 너무 잘 나갔어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격을 올리고 마음에 드는 고객한테만 물건을 팔았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독점의 폐해라고 부릅니다. 경쟁자가 없으면 기업이 오만해진다는 거예요. 학교 매점 비유로 다시 설명해 볼게요. 매점이 하나뿐이니까 주인이 점점 건방져지는 거예요. 과자값을 맘대로 올리고 친한 애들한테만 좋은 거 주고 나머지는 줄 서서 기다리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참아요. 다른 데서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래가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학교 앞에 편의점을 열 생각을 하겠죠. 삼성전자가 바로 그 편의점이에요. TSMC의 가격 정책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2나노 웨이퍼 한 장에 3만 달러. 이건 단순히 비싼 게 아니에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원가 계산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들, 예를 들어 퀄컴이나 AMD 같은 회사들은 TSMC한테 생산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생산비가 이렇게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올려야 해요. 문제는 소비자들이 그 가격을 받아들일까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칩 가격이 2배로 오르면 스마트폰 가격도 오르겠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안 사요. 결국 퀄컴 매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퀄컴 입장에서는 TSMC 말고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공급 부족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TSMC의 2나노 공정 초기 물량을 애플과 엔비디아가 거의 다 가져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이 생명이거든요. 새 스마트폰을 출시하려면 그에 맞춰서 칩이 나와야 해요. 그런데 TSMC가 물량을 못 줘요. 그러면 출시 일정이 밀리는 거예요. 퀄컴이나 AMD 같은 회사 임원들이 대만 신주로 직접 날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호텔방도 못 구했대요. 글로벌 빅테크 임원들이 모텔이나 에어비앤비를 전전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에요. 굴욕이죠. 수십조 원어치 계약을 하러 왔는데 숙소도 못 구하고 만나서도 죄송합니다. 물량이 없어요 소리나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회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두 번째 원인은 삼성전자의 기술적 퀀텀 점프입니다. 아까 삼성전자가 2022년에 3나노 GAA 공정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수율이 엉망이었어요. GAA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바꾸는 기술이에요. 기존에는 게이트가 트랜지스터를 3면에서 감쌌다면 GAA는 4면 전부를 감싸요. 그래서 전류 제어가 더 정밀해지고 전력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기술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삼성이 세계 최초로 도입했는데 수율을 잡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퀄컴이 떠났어요. 스냅드래곤 8 1세대를 삼성에서 만들었는데 발열 문제가 심했거든요. 언론에서는 삼성 파운드리 몰락이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실패는 배움의 기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삼성전자는 3나노에서 실패한 경험을 그냥 묻어두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였는지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GAA 구조에서 트랜지스터를 균일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었어요. 나노시트 두께가 조금만 달라져도 성능이 들쭉날쭉해지거든요. 삼성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 전체를 재설계했습니다. 장비도 바꾸고 레시피도 수정하고 검사 단계도 강화했어요. 그 결과가
2나노에서 나타난 거예요. 수율 50에서 60%. 상업 양산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요리사가 새로운 요리에 도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맛이 이상하게 나왔죠. 그런데 그 요리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어요. 왜 맛이 이상했는지 분석하고 레시피를 수정하고 재료 손질법도 바꿨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도전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첫 번째 실패가 오히려 약이 된 거죠. 삼성전자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3나노에서 넘어졌지만 그 경험 덕분에 2나노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 TSMC는 GAA를 나중에 도입했어요. 삼성보다 신중하게 접근한 건 맞지만 그만큼 난관도 나중에 만나게 된 거죠. 세 번째 원인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대만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중국 바로 옆이에요. 중국은 대만을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미국 기업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핵심 부품을 전부 대만에서 만들고 있는데 만약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OOT 전략이에요. Out of Taiwan. 대만 밖으로 나가자는 거죠.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은 차량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이 칩 없이는 자율주행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핵심 부품을 대만에서만 만든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요. 삼성전자는 한국에 공장이 있고 미국 텍사스에도 공장이 있어요. 대만이 아닌 곳에서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인 거죠. 애플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8에 들어갈 이미지 센서를 삼성 오스틴 공장에서 만들기로 했잖아요. 이건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에요. 미국 정부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면 세금 혜택도 주고 보조금도 줍니다.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 미국 땅에 있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에요. 애플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 눈치도 보면서 공급망 리스크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선택인 거죠. 네 번째 원인은 삼성전자의 IDM 모델입니다. IDM이 뭐냐고요?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의 약자예요. 쉽게 말해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다 하는 회사라는 뜻이에요. 반도체 산업에는 크게 세 종류의 회사가 있어요. 첫째, Fabless. 설계만 하고 생산은 안 해요. 엔비디아, 퀄컴, AMD가 여기 속합니다. 둘째, Foundry. 설계는 안 하고 생산만 해요. TSMC가 대표적이에요. 셋째, IDM.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해요. 삼성전자, 인텔이 여기 속합니다. 왜 IDM이 중요해졌을까요? HBM4 때문이에요. 아까 HBM4는 메모리 기술과 파운드리 기술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이스 다이에 로직 기능을 넣어야 하거든요.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회사예요. 파운드리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TSMC한테 베이스 다이 생산을 맡겨야 합니다. 두 회사가 협력해야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의사소통도 복잡하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요. 메모리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있으니까 혼자서 다 해요. 한 지붕 아래서 최적화가 가능한 거죠.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라면을 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법 1. 면은 A 회사에서 사고, 스프는 B 회사에서 사고, 물은 C 회사에서 받아서 끓여요. 방법 2. 한 회사에서 면, 스프, 물을 전부 제공하고 끓이는 것까지 해줘요. 어떤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방법 2겠죠. 삼성전자의 IDM 모델이 바로 방법 2예요. 재료부터 완제품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거죠. 과거에는 분업화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각자 잘하는 것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기술이 너무 복잡해지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메모리와 로직이 합쳐지는 시대가 오니까 둘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유리해진 거예요. 자, 원인 4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TSMC의 성공의 역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고 공급을 제한하면서 고객들의 신뢰를 잃었어요. 둘째, 삼성전자의 기술적 퀀텀 점프. 3나노 실패를 발판 삼아 2나노에서 수율을 안정화시켰어요.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 대만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 기업들의 전략이 삼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넷째, IDM 모델의 재평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가진 삼성이
HBM4 시대의 구조적 우위를 점했어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에게 역대급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핵심 질문에 답해 볼게요. 영업이익 155조 원. 이 숫자가 진짜 가능한 걸까요? 먼저 과거 기록을 볼게요.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건 2018년이에요. 그때 영업이익이 약 58조 원이었습니다. 155조 원이면 그때 정확히 3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부문별로 나눠서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증권가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 여기서 100조 원에서 110조 원을 벌 것으로 예상돼요. HBM4 점유율 확대, DRAM 가격 50% 상승, ESSD 수요 폭증이 핵심 동력입니다. 파운드리 사업 5조 원에서 10조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테슬라와 퀄컴 매출이 본격화됩니다. 모바일과 가전 사업 25조 원에서 30조 원, 갤럭시 S26 시리즈 호조와 AI 가전 프리미엄화가 기여해요. 디스플레이 사업 10조 원에서 15조 원, IT용 OLED 패널 확대와 전장용 디스플레이 성장이 예상됩니다. 전부 합치면 140조 원에서 165조 원, 시장 컨센서스는 약 155조 원이에요. 이번 슈퍼사이클이 과거와 다른 점이 있어요. 2018년 슈퍼사이클은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주도했어요. B2C, 기업 대 소비자 시장이었죠. 그런데 2026년 슈퍼사이클은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이 주도하고 있어요. B2B, 기업 대 기업 시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소비자 시장은 가격에 민감해요. 스마트폰이 비싸지면 소비자들이 안 사거든요. 그런데 기업 시장은 달라요.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싸도 사요. 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시장. 이런 환경에서 삼성전자는 공급자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로봇 시장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에요. 올해 CES 2026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어요.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로봇이죠. 이 로봇의 두뇌와 신경망에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로봇은 걸어다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거예요.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엄청난 연산 능력과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로봇은 배터리로 움직이니까 전력 효율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전력 메모리인 LPDDR이 핵심이에요. 삼성전자는 LPDDR 시장에서 세계 1위예요. 현대차 로봇에 삼성의 LPDDR5X가 탑재된 건 필연적인 결과인 거죠. 2030년까지 전 세계에 1억 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봇 한 대당 들어가는 메모리 양이 스마트폰의 수십 배예요. 이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되면서 삼성전자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로봇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등장한 거예요. 피지컬 AI 인공지능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와서 로봇이라는 물리적 몸을 갖게 되는 시대. 이 시대의 핵심 부품을 삼성전자가 공급하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010년대 초반 인텔이 PC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CPU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었습니다. 인텔은 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격을 높게 유지했어요. 경쟁자인 AMD는 기술력에서 한참 뒤처져 있었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텔이 공정 개발에 실패하기 시작했어요. 10나노 공정 전환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AMD가 TSMC와 손잡고 추격했어요. 7나노 공정칩을 먼저 내놓으면서 시장을 뺏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인텔의 CPU 점유율은 60%대로 떨어졌어요. 독점 기업이 오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TSMC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물론 TSMC가 인텔처럼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여전히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독점의 균열은 시작됐어요. 테슬라, 퀄컴, 애플, 이 회사들이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는 건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TSMC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공식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TSMC가 가격을 내리고 공급을 늘려도 고객들은 이미 플랜 B를 마련해 둔 거죠. 그 플랜 B가 바로 삼성전자예요.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해요. 1980년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지배했어요. 도시바, NEC, 히타치, 이 회사들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80%를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은 두 가지 실수를 했어요. 첫째, 기술 혁신에 소홀했어요. 기존 방식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공정 개발에 뒤처졌습니다. 둘째, 고객 대응이 느렸어요. 시장 변화에 맞춰 빠르게 제품을 내놓지 못했죠. 그 틈을 삼성전자가 파고들었어요. 과감한 투자와 빠른 기술 개발로 1990년대에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TSMC가 가격을 올리고 공급을 제한하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왕좌 탈환. 이건 단순히 삼성이 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TSMC의 오만, 지정학적 리스크,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3나노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2나노 수율을 안정화시켰고 IDM 모델의 강점을 살려 턴키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독점이 만든 오만이 경쟁자에게 기회를 주고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는다. 이게 바로 2026년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몇 가지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TSMC의 대응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정책을 수정할지, 공급 확대에 나설지 주목해야 해요. 둘째, 삼성전자의 수주 소식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퀄컴 외에 또 어떤 빅테크가 삼성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해요. 셋째, HBM 시장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넷째, 로봇 산업의 성장 속도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지컬 AI가 얼마나 빨리 확산되느냐가 메모리 수요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요, 삼성전자 주가가 한동안 부진했어요. 2025년에 반도체 겨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55조 원 영업이익이 현실화된다면 주가 재평가가 불가피해요. 물론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에요. 제가 특정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변화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건 팩트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 넓게 보면 이건 한국 경제 전체의 중요한 뉴스예요.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55조 원이면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약 20%에 해당해요.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수천 개예요. 삼성전자가 잘 되면 이 협력업체들도 같이 잘 되는 거예요. 반도체 수출이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삼성전자의 부활은 한국 경제의 부활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삼성전자의 반전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1등이라고 영원한 1등은 없다는 거예요. 독점적 지위에 안주해서 오만해지면 언젠가 그 자리를 빼앗기게 돼요. 반대로 2등이라고 영원한 2등도 아니에요. 실패를 교훈 삼아 꾸준히 준비하면 기회가 왔을 때 뒤집을 수 있어요. TSMC는 1등의 오만함을 보여줬고 삼성전자는 2등의 끈기를 보여줬어요. 그 결과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독점기업 TSMC가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으로 스스로 고객을 밀어냈고 준비된 삼성전자가 그 기회를 잡아 반도체 왕좌 탈환에 나섰다. 1년 전 적자 7천억에서 올해 영업이익 155조 원 전망까지. 이 극적인 반전의 배경에는 기술력, 지정학, 그리고 시장 구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왕좌 탈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SMC의 독점이 정말 무너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불과 1년 전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의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적자 7천억, HBM 팔라, TSMC의 완패. 그런데 지금 헤드라인을 한번 보시겠어요?
테슬라 22조 수주, 엔비디아 퀄 테스트 1등 통과, 디램 세계 1위 탈환. 같은 회사입니다. 고작 12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던 TSMC가 지금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돈을 2배로 내겠다고 해도 물건을 못 받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 삼성전자에는 테슬라, 퀄컴, 애플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무려 155조 원. 한국 기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숫자예요. 독점 기업이 흔들리고 적자 기업이 부활하는 이 기이한 반전. 도대체 반도체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TSMC가 왜 스스로 고객을 밀어내고 있는지. 두 번째,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 기회를 잡았는지. 세 번째, 15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반도체 전쟁의 판도가 뒤집히는 현장.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TSMC라는 회사를 알아야 합니다. TSMC는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회사예요. 그런데 그냥 제조회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이 회사 하나가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쓰시는 아이폰 칩도 TSMC가 만들었고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칩도 TSMC가 만들었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거의 모든 고성능 칩이 이 회사 공장을 거쳐 나옵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학교에 매점이 딱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자도 음료수도 빵도 전부 그 매점에서만 살 수 있어요. 다른 데서는 아예 안 팔아요. 이게 지금 반도체 시장의 상황입니다. TSMC라는 매점 하나가 전 세계 학생들한테 과자를 팔고 있는 거예요. 미국 애들도, 중국 애들도, 한국 애들도 전부 이 매점 앞에 줄을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매점 주인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2026년 들어서 TSMC가 발표한 내용이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2나노 공정 웨이퍼 가격을 장당 3만 달러로 책정한 거예요. 우리 돈으로 4,200만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면요, 바로 전 세대인 3나노 공정 대비 무려 50%나 오른 가격이에요. 학교 매점 비유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까지 1,000원이던 과자가 오늘 갑자기 1,500원이 된 거예요. 그것도 아무 설명 없이요. 학생들이 항의하겠죠? 그런데 매점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싫으면 사지 마세요. 어차피 다른 데서 못 사잖아요. 이게 지금 TSMC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가격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급 부족이에요. TSMC의 2나노 생산 능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애플과 엔비디아가 이 물량을 거의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두 회사가 초기 생산량의 대부분을 독점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퀄컴은요? AMD는요? 돈을 들고 와도 줄을 설 자리가 없어요. 업계에서는 충격적인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일부 회사들이 정상 가격의 2배를 내겠다고 제안했대요. 긴급 생산, 슬롯만 달라고요. 그런데 TSMC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돈을 2배로 내도 물건을 못 받는 상황. 이건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에요.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매점 비유로 다시 설명하면요, 과자값을 50% 올렸는데 그 비싼 과자마저도 친한 애들한테만 파는 거예요. 나머지 학생들은 돈이 있어도 못 사요. 여러분이 그 학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른 데서 사면 되죠. 문제는 반도체 시장에서 다른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삼성전자가 등장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잠시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볼게요. 2025년 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분기마다 7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전체 실적의 발목을 잡는 주범이었죠. HBM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밀렸습니다. 엔비디아 납품 물량의 대부분을 SK 하이닉스가 가져갔고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0%대까지 추락했어요. 언론에서는 삼성 반도체 겨울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다른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요.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16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22조 원이에요. 퀄컴이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발열 문제로 삼성을 떠났던 퀄컴이 차세대 스냅드래곤 칩 생산을 위해 다시 삼성과 손을 잡았어요. 애플까지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아이폰 18 시리즈에 들어갈 이미지 센서를 삼성전자가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오랫동안 소니가 독점하던 자리예요. 대체 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테슬라 계약부터 보겠습니다. 165억 달러, 22조 원. 이건 단순한 일회성 납품 계약이 아니에요.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 AI5와 AI6를 삼성전자가 만들기로 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삼성을 선택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격이에요. TSMC는 너무 비싸졌거든요.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테슬라는 미국 회사잖아요. 그런데 핵심 부품을 전부 대만에서 만든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업계에서는 이걸 OOT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Out of Taiwan. 대만 의존도를 낮추자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2나노 공정 수율도 극적으로 개선됐습니다. 수율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반도체를 만들 때 불량툼이 나올 수 있어요. 100개를 만들었는데 50개만 정상이면 수율이 50%인 거예요. 삼성전자가 2022년에 세계 최초로 3나노 GAA 공정을 도입했을 때 수율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떠났던 거예요. 퀄컴이 TSMC로 간 이유도 이거였고요. 그런데 그 시행착오가 야기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2나노 공정에서 수율을 50에서 60%까지 끌어올렸어요. 상업적 양산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3나노에서 넘어졌던 자리에서 2나노로 다시 일어선 거예요. HBM 시장의 반전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HBM이 뭔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AI용 초고속 메모리예요. 엔비디아 GPU에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2024년까지 이 시장은 SK 하이닉스의 동무대였어요. 점유율이 50%를 넘었고 삼성전자는 10%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HBM4라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HBM4는 이전 세대와 구조가 다릅니다. 메모리칩 아래에 베이스 다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로직 기능을 넣어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메모리 기술과 파운드리 기술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는 잘 만들지만 파운드리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TSMC랑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요? 메모리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갖고 있어요.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업계에서는 턴키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열쇠만 돌리면 바로 시동이 걸리는 것처럼 삼성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4 품질 테스트를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경쟁사들보다 먼저요. 특히 삼성의 HBM4는 인당 전송 속도가 11기가비트/세컨드를 기록했어요. 엔비디아가 요구한 속도는 10기가비트/세컨드였거든요. 요구치를 넘어선 겁니다.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이 10%대에서 35%까지 올라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3배 넘게 뛰는 거예요. 디램 시장에서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4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디램 매출은 192억 달러, SK 하이닉스는 171억 달러예요. 삼성전자가 1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HBM 때문이에요. 반도체 회사들이 돈이 되는 HBM 생산 라인을 늘리기 위해 일반 디램 라인을 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반 서버용 디램 공급이 부족해졌어요.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겠죠? 실제로 2026년 서버용 디램 가격은 전년 대비 4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시장에서 가장 큰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공급 부족 상황에서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애플 이미지 센서 수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시장은 오랫동안 소니가 독점하고 있었어요. 특히 애플 아이폰은
거의 전부 소니 센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그 벽을 뚫었어요. 아이폰 18 시리즈에 삼성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이 센서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에서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미국에서 만드는 거죠. 왜 애플이 소니 대신 삼성을 선택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삼성의 3단 적층 센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어요. 둘째, 미국 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이에요. 미국에서 생산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하거든요.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지금까지 나온 굵직한 뉴스들을 정리하면요. 테슬라 22조 원 수주, 퀄컴 귀환, HBM4 테스트 1등 통과, 디램 세계 1위 탈환, 애플 이미지 센서 수주. 1년 전에 적자 7천억을 내던 회사한테 이런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TSMC의 성공의 역설입니다. TSMC는 너무 잘 나갔어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격을 올리고 마음에 드는 고객한테만 물건을 팔았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독점의 폐해라고 부릅니다. 경쟁자가 없으면 기업이 오만해진다는 거예요. 학교 매점 비유로 다시 설명해 볼게요. 매점이 하나뿐이니까 주인이 점점 건방져지는 거예요. 과자값을 맘대로 올리고 친한 애들한테만 좋은 거 주고 나머지는 줄 서서 기다리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참아요. 다른 데서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래가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학교 앞에 편의점을 열 생각을 하겠죠. 삼성전자가 바로 그 편의점이에요. TSMC의 가격 정책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2나노 웨이퍼 한 장에 3만 달러. 이건 단순히 비싼 게 아니에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원가 계산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들, 예를 들어 퀄컴이나 AMD 같은 회사들은 TSMC한테 생산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생산비가 이렇게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올려야 해요. 문제는 소비자들이 그 가격을 받아들일까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칩 가격이 2배로 오르면 스마트폰 가격도 오르겠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안 사요. 결국 퀄컴 매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퀄컴 입장에서는 TSMC 말고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공급 부족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TSMC의 2나노 공정 초기 물량을 애플과 엔비디아가 거의 다 가져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이 생명이거든요. 새 스마트폰을 출시하려면 그에 맞춰서 칩이 나와야 해요. 그런데 TSMC가 물량을 못 줘요. 그러면 출시 일정이 밀리는 거예요. 퀄컴이나 AMD 같은 회사 임원들이 대만 신주로 직접 날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호텔방도 못 구했대요. 글로벌 빅테크 임원들이 모텔이나 에어비앤비를 전전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에요. 굴욕이죠. 수십조 원어치 계약을 하러 왔는데 숙소도 못 구하고 만나서도 죄송합니다. 물량이 없어요 소리나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회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두 번째 원인은 삼성전자의 기술적 퀀텀 점프입니다. 아까 삼성전자가 2022년에 3나노 GAA 공정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수율이 엉망이었어요. GAA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바꾸는 기술이에요. 기존에는 게이트가 트랜지스터를 세 면에서 감쌌다면 GAA는 네 면 전부를 감싸요. 그래서 전류 제어가 더 정밀해지고 전력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기술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삼성이 세계 최초로 도입했는데 수율을 잡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퀄컴이 떠났어요. 스냅드래곤 8 1세대를 삼성에서 만들었는데 발열 문제가 심했거든요. 언론에서는 삼성 파운드리 몰락이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실패는 배움의 기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삼성전자는 3나노에서 실패한 경험을 그냥 묻어두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였는지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GAA 구조에서 트랜지스터를 균일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었어요. 나노시트 두께가 조금만 달라져도 성능이 들쭉날쭉해지거든요. 삼성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 전체를 재설계했습니다. 장비도 바꾸고 레시피도 수정하고 검사 단계도 강화했어요. 그 결과가 2나노에서 나타난 거예요. 수율 50에서 60%. 상업 양산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요리사가 새로운 요리에 도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맛이 이상하게 나왔죠. 그런데 그 요리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어요. 왜 맛이 이상했는지 분석하고 레시피를 수정하고 재료 손질법도 바꿨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도전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첫 번째 실패가 오히려 약이 된 거죠. 삼성전자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3나노에서 넘어졌지만 그 경험 덕분에 2나노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 TSMC는 GAA를 나중에 도입했어요. 삼성보다 신중하게 접근한 건 맞지만 그만큼 난관도 나중에 만나게 된 거죠. 세 번째 원인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대만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중국 바로 옆이에요. 중국은 대만을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미국 기업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핵심 부품을 전부 대만에서 만들고 있는데 만약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OOT 전략이에요. Out of Taiwan. 대만 밖으로 나가자는 거죠.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은 차량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이 칩 없이는 자율주행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핵심 부품을 대만에서만 만든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고요. 삼성전자는 한국에 공장이 있고 미국 텍사스에도 공장이 있어요. 대만이 아닌 곳에서 최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인 거죠. 애플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8에 들어갈 이미지 센서를 삼성 오스틴 공장에서 만들기로 했잖아요. 이건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이 아니에요. 미국 정부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면 세금 혜택도 주고 보조금도 줍니다.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은 미국 땅에 있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에요. 애플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 눈치도 보면서 공급망 리스크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선택인 거죠. 네 번째 원인은 삼성전자의 IDM 모델입니다. IDM이 뭐냐고요?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의 약자예요. 쉽게 말해서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다 하는 회사라는 뜻이에요. 반도체 산업에는 크게 세 종류의 회사가 있어요. 첫째, Fabless. 설계만 하고 생산은 안 해요. 엔비디아, 퀄컴, AMD가 여기 속합니다. 둘째, Foundry. 설계는 안 하고 생산만 해요. TSMC가 대표적이에요. 셋째, IDM.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해요. 삼성전자, 인텔이 여기 속합니다. 왜 IDM이 중요해졌을까요? HBM4 때문이에요. 아까 HBM4는 메모리 기술과 파운드리 기술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이스 다이에 로직 기능을 넣어야 하거든요.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회사예요. 파운드리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TSMC한테 베이스 다이 생산을 맡겨야 합니다. 두 회사가 협력해야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의사소통도 복잡하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요. 메모리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있으니까 혼자서 다 해요. 한 지붕 아래서 최적화가 가능한 거죠.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라면을 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법 1. 면은 A 회사에서 사고, 스프는 B 회사에서 사고, 물은 C 회사에서 받아서 끓여요. 방법 2. 한 회사에서 면, 스프, 물을 전부 제공하고 끓이는 것까지 해줘요. 어떤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일까요? 당연히 방법 2겠죠. 삼성전자의 IDM 모델이 바로 방법 2예요. 재료부터 완제품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거죠. 과거에는 분업화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각자 잘하는 것만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기술이 너무 복잡해지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메모리와 로직이 합쳐지는 시대가 오니까 둘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유리해진 거예요. 자, 원인 4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TSMC의 성공의 역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고 공급을 제한하면서 고객들의 신뢰를 잃었어요. 둘째, 삼성전자의 기술적 퀀텀 점프. 3나노 실패를 발판 삼아 2나노에서 수율을 안정화시켰어요.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 대만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 기업들의 전략이 삼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넷째, IDM 모델의 재평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가진 삼성이 HBM4 시대의 구조적 우위를 점했어요. 이 4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에게
역대급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핵심 질문에 답해 볼게요. 영업이익 155조 원. 이 숫자가 진짜 가능한 걸까요? 먼저 과거 기록을 볼게요.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건 2018년이에요. 그때 영업이익이 약 58조 원이었습니다. 155조 원이면 그때 정확히 3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부문별로 나눠서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증권가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 여기서 100조 원에서 110조 원을 벌 것으로 예상돼요. HBM 포점유율 확대, DRAM 가격 50% 상승, ESSD 수요 폭증이 핵심 동력입니다. 파운드리 사업 5조 원에서 10조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테슬라와 퀄컴 매출이 본격화됩니다. 모바일과 가전 사업 25조 원에서 30조 원, 갤럭시 S26 시리즈 호조와 AI 가전 프리미엄화가 기여해요. 디스플레이 사업 10조 원에서 15조 원, IT용 OLED 패널 확대와 전장용 디스플레이 성장이 예상됩니다. 전부 합치면 140조 원에서 165조 원, 시장 컨센서스는 약 155조 원이에요. 이번 슈퍼사이클이 과거와 다른 점이 있어요. 2018년 슈퍼사이클은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주도했어요. B2C, 기업 대 소비자 시장이었죠. 그런데 2026년 슈퍼사이클은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이 주도하고 있어요. B2B, 기업 대 기업 시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소비자 시장은 가격에 민감해요. 스마트폰이 비싸지면 소비자들이 안 사거든요. 그런데 기업 시장은 달라요.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싸도 사요. 비싸도 살 수밖에 없는 시장. 이런 환경에서 삼성전자는 공급자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로봇 시장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에요. 올해 CES 2026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어요.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로봇이죠. 이 로봇의 두뇌와 신경망에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로봇은 걸어다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거예요.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엄청난 연산 능력과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로봇은 배터리로 움직이니까 전력 효율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전력 메모리인 LPDDR이 핵심이에요. 삼성전자는 LPDDR 시장에서 세계 1위예요. 현대차 로봇에 삼성의 LPDDR5X가 탑재된 건 필연적인 결과인 거죠. 2030년까지 전 세계에 1억 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봇 한 대당 들어가는 메모리 양이 스마트폰의 수십 배예요. 이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되면서 삼성전자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로봇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등장한 거예요. 피지컬 AI 인공지능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와서 로봇이라는 물리적 몸을 갖게 되는 시대. 이 시대의 핵심 부품을 삼성전자가 공급하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010년대 초반 인텔이 PC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CPU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었습니다. 인텔은 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격을 높게 유지했어요. 경쟁자인 AMD는 기술력에서 한참 뒤처져 있었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텔이 공정 개발에 실패하기 시작했어요. 10나노 공정 전환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AMD가 TSMC와 손잡고 추격했어요. 7나노 공정칩을 먼저 내놓으면서 시장을 뺏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인텔의 CPU 점유율은 60%대로 떨어졌어요. 독점 기업이 오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TSMC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물론 TSMC가 인텔처럼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여전히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독점의 균열은 시작됐어요. 테슬라, 퀄컴, 애플. 이 회사들이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는 건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TSMC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공식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TSMC가 가격을 내리고 공급을 늘려도 고객들은 이미 플랜 B를 마련해 둔 거죠. 그 플랜 B가 바로 삼성전자예요.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해요. 1980년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지배했어요. 도시바, NEC, 히타치. 이 회사들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80%를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들은 두 가지 실수를 했어요. 첫째, 기술 혁신에 소홀했어요. 기존 방식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공정 개발에 뒤처졌습니다. 둘째, 고객 대응이 느렸어요. 시장 변화에 맞춰 빠르게 제품을 내놓지 못했죠. 그 틈을 삼성전자가 파고들었어요. 과감한 투자와 빠른 기술 개발로 1990년대에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TSMC가 가격을 올리고 공급을 제한하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왕좌 탈환. 이건 단순히 삼성이 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TSMC의 오만, 지정학적 리스크,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3나노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2나노 수율을 안정화시켰고 IDM 모델의 강점을 살려 턴키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독점이 만든 오만이 경쟁자에게 기회를 주고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는다. 이게 바로 2026년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몇 가지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TSMC의 대응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정책을 수정할지, 공급 확대에 나설지 주목해야 해요. 둘째, 삼성전자의 수주 소식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퀄컴 외에 또 어떤 빅테크가 삼성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해요. 셋째, HBM 시장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넷째, 로봇 산업의 성장 속도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지컬 AI가 얼마나 빨리 확산되느냐가 메모리 수요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요, 삼성전자 주가가 한동안 부진했어요. 2025년에 반도체 겨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55조 원 영업이익이 현실화된다면 주가 재평가가 불가피해요. 물론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에요. 제가 특정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변화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건 팩트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 넓게 보면 이건 한국 경제 전체의 중요한 뉴스예요.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55조 원이면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약 20%에 해당해요.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수천 개예요. 삼성전자가 잘 되면 이 협력업체들도 같이 잘 되는 거예요. 반도체 수출이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삼성전자의 부활은 한국 경제의 부활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삼성전자의 반전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1등이라고 영원한 1등은 없다는 거예요. 독점적 지위에 안주해서 오만해지면 언젠가 그 자리를 빼앗기게 돼요. 반대로 2등이라고 영원한 2등도 아니에요. 실패를 교훈 삼아 꾸준히 준비하면 기회가 왔을 때 뒤집을 수 있어요. TSMC는 1등의 오만함을 보여줬고 삼성전자는 2등의 끈기를 보여줬어요. 그 결과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독점 기업 TSMC가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으로 스스로 고객을 밀어냈고 준비된 삼성전자가 그 기회를 잡아 반도체 왕좌 탈환에 나섰다. 1년 전 적자 7천억에서 올해 영업이익 155조 원 전망까지. 이 극적인 반전의 배경에는 기술력, 지정학, 그리고 시장 구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왕좌 탈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SMC의 독점이 정말 무너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